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이 내일 마감됩니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춘 만큼 이르면 6개월 뒤쯤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이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로부터 건선치료제 코센틱스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회에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하자가 화물창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엔 컴퍼니를 둘러싼 쩐의 전쟁도 본격화된 양상인데요. 챙겨볼 연말 증시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이 내일 마감됩니다. 그간 높은 비용으로 신청자가 없어 이 사업 추진이 번번이 무산됐었는데요. 이번에 진입 장벽을 낮춘 만큼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부터 진행한 5G 28GHz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내일 마감합니다. 5G는 일반적으로 6GHz 이하와 초고주파인 28GHz 대역으로 나뉩니다. 28GHz 중대역은 기존 국내에서 사용되는 저대역에 비해 진폭이 작아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비용이 커 신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8년 28GHz를 할당받은 국내 통신 3사도 기지국 의무 구축수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할당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신 3사의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 낙찰가는 2,070억에서 2,080억 원. 여기에 15,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을 742억 원으로 낮췄고 기지국 구축도 6,000대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전국 단위 신청뿐 아니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등 권역 단위 할당 신청도 모두 가능하게 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 컨설팅 기업인 미래모바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다면서 관심을 보인 곳은 한두 곳 정도 있었지만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접수가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생길 경우 전국, 단위별 조건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다르지만 최종 활동 통지서가 교부되는 데까지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아직 수익 모델이 구축되지 않은 미래 사업에 특화된 주파수라 기업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카카오 그룹 쇄신을 위한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오늘 첫 발을 뗐습니다. 대법관 출신 김소영 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이지빌딩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카카오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준신이 목표는 단순히 카카오의 잘못을 지적해
현재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카카오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법과 내부 통제의 틀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카오 준법 경영, 신뢰 경영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의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비판에 대해 원인은 카카오에 있다. 카카오가 만들어낸 혁신만 강조했을 뿐 그 뒤편에서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준법 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김범수 쇄신위원장은 물론 경영진, 카카오 직원 등 모두가 지금까지의 관습을 끊어내고 준법과 신뢰의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이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로부터 건선치료제 코센틱스의 바이오시밀러 CTP-5의 임상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건강한 일본 성인 171명을 대상으로 코센틱스와 CTP-5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코센틱스는 인터루킨 억제제로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중동증, 중증 판상 건선 등에 사용됩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해 코센틱스의 글로벌 매출은 약 47억 8,800만 달러입니다. 이 약의 물질 특허는 미국에서 2029년 1월, 유럽에서 2030년 1월에 만료됩니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영역에서 종양 괴사인자 알파 억제제부터 인터루킨 억제제까지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선보인 6개의 바이오 의약품에 이어 2025년까지 추가로 선보일 5개의 신규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허가는 물론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CTP-5의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해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이 삼성중공업은 이번 하자가 이 화물창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국형 화물창 KC1이 적용된 선박 2척의 운행 중단을 둘러싼 분쟁에 영국 중재재판부가 판단을 내놨습니다.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SK해운 선박 2척에 대한 선박 가치 하락분 2억 9천만 달러, 한화 3,78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삼성중공업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다만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논란이 된 한국형 화물창 KC1은 한국가스공사가 10년의 공동 연구를 거쳐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이 없어 선박 한 척당 약 100억 원의 기술료를 프랑스 GTT사에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KC1은 SK해운의 특수 목적법인 소속 LNG 운반선 2척에 적용돼 삼성중공업이 건조 후 2018년 운항을 시작했지만 같은 해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화물창 외벽 온도가 허용 온도보다 낮아지는 콜드 스팟 현상이 발견돼서입니다. 이를 두고 선주사인 SK해운과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 화물창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 간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콜드 스팟 등 하자는 KC1 화물창의 설계상 하자라며 기술 개발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영국 중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적극 진행 중이라며 3자 간 협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중재로 발생된 배상액을 회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올해 주식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증시 반등을 뜻하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챙겨봐야 할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본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살펴볼 키워드, 대주주 주식 양도 완화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볼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가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주주 결정액이 관건인데 확정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대주주의 경우 연말에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을 3배에서 5배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대주주 과세는 2000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당시에는 100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가 결정이 됐었고요. 이후에 기준이 조금씩 낮춰지면서 2020년도 4월에 현재 기준인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좀 완화하려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핵심은 연말 매도 폭탄을 제거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요지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이 깔려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경제 규모나 지금 시장 캐파에 비해서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 대주주들은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게 됩니다. 이게 매도 폭탄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주식 시장을 끌어내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주가가 빠져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정부는 조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 이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 개정 사항이라서요. 이론적으로는 야당의 동의 없이 정부에서 개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정책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정책을 아직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결론부터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주식시장에 이게 어떤 붐이 될 수 있는 활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과 함께 아니다, 오히려 이게 부자 감세에 지나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년 정도에는 인하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 대주주 과세로 인해서 매도 폭탄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되살아나려는 시장에 재를 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 조세 정책상의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행 요건이 보유액이 주식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등록된 부분들 살펴보면 7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전체 주식 투자자가 1,440만 명 정도인데요. 7천여 명 정도면 0.05%, 그야말로 극소수죠. 이런 극소수들을 위한 부자 감세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한 이 세금과 관련된 이슈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과세가 세금이 잘 걷어지지 않아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60조 정도의 세수 폭탄, 세수 펑크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의 세금을 줄여도 되느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키워드, 쩐의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좀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앤컴퍼니를 둘러싼 쩐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영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회장의 백기사로 등판하면서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지금 조 명예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주식 3.2% 정도를 지금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한 상황인데요. 이로써 조 명예회장이 갖게 된 지분율은 3.04%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손잡고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을 조금 흔들고 있죠.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선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공개 매수 가격을 2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2만 4천 원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 명예회장이 등판해서 차남인 조현범 회장을 돕기 위한 백기사로 나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MBK 측은 오는 25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전폭적으로 가격을 조금 인상하면서 막판 힘을 좀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조 명예회장의 장녀죠. 이 조희경 이사장이 MBK 측을 지지하겠다라고 나서면서 부담이 좀 된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조 명예회장은 추가로 지분을 좀 빠르게 사들여서
이번 이 경영권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사촌지간이죠. 효성 첨단소재도 등판을 했습니다. 조현범 회장을 돕기 위해서 지분 매입에 나선 건데요. 지금 효성 첨단소재는 한국엔컴퍼니의 지분 0.15%를 사들였고요. 조 회장과 특별 관계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우호 지분으로 이제 엮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호 지분을 모두 합치게 되면 조 회장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한 46% 정도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결국 조 회장 측에 이제 원군들이 집결을 하게 되면서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 때문에 이번 분쟁에서 확실한 우위에 섰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가도 요동을 쳤는데요. 오늘 한국엔컴퍼니 주가가 11% 정도 올라가면서 17,700원까지 치솟게 됐습니다. 향후 주가 추이는 지켜보셔야겠지만 앞서서 공개 매수 가격이 24,000원이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17,000원대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공개 매수 가격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공개 매수가가 24,000원인 상황인데 MBK 파트너스 측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지분율 20%를 우리가 매입하게 되지 못한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단 한 주도 주식을 사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조 회장 측의 지분율이 워낙 높기도 하고요.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공개 매수가 성공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는 게 또 증권가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이제 MBK 파트너스가 목표 수량에 미달되게 된다면 공개 매수하기로 했던 주식을 단 한 주도 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엔컴퍼니의 주가는 이렇게 된다면 공개 매수에 실패하게 된다면 또다시 급격한 하락을 보일 수도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보도본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부실징후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46건 늘어난 23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3년 정기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은 118곳, 사실상 정상화가 어려워 회생 절차가 적합한 D등급은 11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매년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를 실시해 한계 기업이나 완전 자본 잠식 기업 등을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실 징후가 보이는 대기업도 크게 늘어났는데 1년 전보다 7개 늘어난 9개로 이중 D등급은 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부실 징후 기업이 39곳 늘었고 D등급은 11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매 상품 중개, 기계 장비, 고무 플라스틱, 금속 가공업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워크아웃과 부실 정리를 유도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유리업체 생고뱅 세큐리티와 협업해 차세대 차량용 투명 안테나를 선보입니다. 투명 안테나는 내년 1월 9일부터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서 완성차 고객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투명 안테나는 유리에 적용하는 투명한 필름 타입으로 부착용과 삽입용 두 가지 방식입니다. 투명 안테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확대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통신기술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SDV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개인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리에 적용하는 방식인 투명 안테나는 기존 샤크핀 안테나와 달리 차량의 여러 유리면에 부착할 수 있어 확장성을 갖췄습니다. 사이즈도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샤크핀 안테나와 같은 돌출 부위가 없어 차량의 곡선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차세대 투명 안테나와 같은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텔레매틱스를 비롯한 전장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 공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 대우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대우건설은 공작아파트에 서밋 더 블랙 에디션이라는 단지명을 제시하고 한강변 정상급 아파트를 탄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대우건설이 여의도 1호 재건축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공작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전체 소유자 351명 중 297명이 참여해 83%, 247명의 찬성을 받아 대우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6,857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 세개동 57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KB 부동산 신탁이 시행하며 총 공사 금액은 5,704억 원 규모입니다. 대우건설은 공작아파트에 서밋 더 블랙 에디션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습니다. 최상위 등급을 의미하는 블랙 라벨과 한정판의 뜻을 지닌 리미티드 에디션을 조합한 명칭으로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한강의 정상으로 탄생시키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서밋 더 블랙 에디션은 루브르 박물관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거장 장미셸 빌모트가 외관 설계를 맡았고, 단지의 조경은 디즈니랜드 등을 기획한 그룹 SWA와 협업으로 설계했습니다. 대우건설은 공작아파트에서 단순히 새로 집을 짓는 것을 넘어 한강의 랜드마크로 더 나아가 시대에 남을 주거의 헤리티지를 선보이겠습니다. 이번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시작으로 목동, 압구정 등에서 대한민국의 상류 주거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입주민의 편리를 고려해 2.82대의 주차 대수, 세대당 1대의 개인 엘리베이터 등을 제공합니다. 한편 대우건설은 공작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4개 단지를 수주해 누적 수주액 총 1조 6,85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주보다는 경쟁력 있는 사업지를 선별 수주해 양보단 질을 선택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유통업계가 가성비 마케팅으로 소비자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고려해 가성비 제품을 내세워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데요. 이재영 기자입니다. 유통업계가 가성비를 내세운 마케팅을 잇따라 펼치고 있습니다. 쿠팡은 오는 20일 각종 식재료와 먹거리를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물가로 늘어나는 집밥족을 잡기 위해 장바구니 가격을 합리적으로 줄여 내놓은 겁니다. 소금, 식초 등 조미료부터 간편 대용식까지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품을 특가에 팔거나 최대 50% 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쿠팡의 인기 식료품이자 가성비가 우수한 300여 개 제품을 할인하는 푸드대전도 오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마트 업계도 연말 대목을 노려 가성비 상품으로 소비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연말을 겨냥해 10,000원 미만 상품을 내놨고, 롯데마트는 10,000원에서 20,000원대 와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먹거리 상품을 중심으로 반값 행사를 진행한 결과 한우 등심과 같은 육류 제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고물가의 가격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서울 등 6대 광역시 유통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유통업계 10대 이슈를 조사한 결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침체기에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구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격이 되겠고요. 앞으로 가성비 기준에 의한 이런 소비 형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업계의 가성비 마케팅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3.30포인트 오른 2,566.86의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2.65포인트 오른 850.96으로 장을 마치며 석 달 만에 850선을 넘었습니다. CJ그룹이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주사 CJ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전략기획과 사업관리 조직을 통합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묶어서 관리하고 재무운영실과 재무전략실도 재무실로 합쳐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호성 CJ 경영지원 대표는 이날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홍기 CJ 경영대표가 경영지원 업무까지 함께 맡을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최고 경영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일어난 증시 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을 반성하며 윤리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업계는 랩 신탁, 불건전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국제 유가 하락으로 낮아졌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 1,00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